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이란 참으로 신비로운 여정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혼자 왔고 떠날 때도 혼자 갑니다. 그 사이의 시간 동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 장에 이르면 우리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것 북적이는 집안, 늘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 행복의 기준처럼 여겨집니다. TV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늘 가족이 모여있는 모습을 이상적으로 그립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노인들은 자녀와 손주들에 둘러싸여 행복해하는 장면들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항상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평화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를 넘어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단독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노인 단독 가구가 160만 가구를 넘어섰고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고독사 문제를 다루고 혼자 사는 노인들의 외로움과 고립을 우려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지요. 자녀들도 걱정합니다. 부모님이 혼자 계시면 불안하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홀로 사는 삶에서 오히려 더 큰 자유와 평화를 찾고 계십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분명 사회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노인분들 중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함께 살자고 권유해도 정중히 거절하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김영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있으면 외롭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편하고 좋아요. 아무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잖아요. 자식들이 함께 살자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아요. 과연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왜 점점 더 많은 노인분들이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하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왜 혼자 듣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쁨 속에서 살다가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지 7가지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용기와 위로가 되길 바라고, 아직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부모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1부.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인 이유. 첫 번째 이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젊을 때는 학교와 직장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갑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일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지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올해 75세이십니다. 21세에 결혼해서 54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고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는 남편을 돌보며 지냈습니다. 남편은 전형적인 가부장적 성격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고 박 할머니는 늘 남편의 의견을 따라야 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저녁에 TV에서 무엇을 볼지, 주말에 어디를 갈지 모든 것이 남편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 여성들은 모두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어도 남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남편이 필요 없다고 하면 포기해야 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산 반려자를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걱정이 되어 함께 살자고 권유했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라고 했습니다. 딸은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제가 모실게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엄마는 혼자 살고 싶구나.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알아서 잘 살게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어머니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고 밤이 되면 무서웠습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아침 식사를 차려줄 사람이 없었고 저녁이 되어도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박 할머니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싶으면 일찍 일어나고 늦잠을 자고 싶으면 늦잠을 잤습니다. 아침 식사도 자유로웠습니다. 남편은 늘 한식을 고집했는데 이제는 빵과 우유로 간단하게 먹어도 되고 아예 거르고 싶으면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도 자유로워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늘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언제 뭘 필요로 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 때나 나가도 되고 하루 종일 나가 있어도 됩니다.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녁 시간도 자유로워졌습니다. 남편은 늘 뉴스를 봐야 했는데 박 할머니는 뉴스가 지겹고 드라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하는 프로그램을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싶으면 드라마를 보고 예능을 보고 싶으면 예능을 봅니다. 잠자는 시간도 자유로워졌습니다. 남편은 늘 일찍 자야 한다고 했는데 박 할머니는 밤에 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제는 밤 12시까지 책을 읽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박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녀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박 할머니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늙은이가 무슨 요가냐고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요가를 배우면서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안 아프고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어 회화 수업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영어를 배우고 싶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나이에 영어를 배울 수 있을까?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지금은 여행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국내 여행을 갑니다. 지난달에는 경주를 다녀왔고 이번 달에는 강릉에 갈 예정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여행을 거의 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여행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박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어요. 남편이 그립고 혼자 사는 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자유가 너무 소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할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설레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박할머니의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다가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80세라면 평균적으로 10년 정도가 남았을 수 있습니다. 그 소중한 10년을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나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혼자 사는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물론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은 그 결과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렵다고 해서 자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노년기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서 우울증에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가족과 함께 살면서 갈등을 겪다가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김명수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올해 73세이십니다.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걱정해서 큰아들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효심이 깊었습니다. 아버지를 잘 모시고 싶어 했고 좋은 방을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드렸습니다. 김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있으니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생활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서 새벽 5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직장인이라 늦게까지 잤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고 물을 마시고 움직이면 소음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잠을 설친다고 불평했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잠을 못 자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미안했습니다. 일부러 소리를 낸 것이 아닌데 잠을 방해한다니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최대한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은 참을 수 없었고 목도 말랐습니다. 자기 집인데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식사였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평생 된장찌개와 김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간도 세고 맵게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건강을 위해 싱겁게 요리했습니다.
아들도 회사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판정을 받아서 싱겁게 먹어야 했습니다. 김 할아버지에게는 음식이 너무 싱거웠습니다. 맛이 없어서 식사가 즐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을 더 달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건강을 생각해서 만든 음식인데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손주들이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손주들이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과 중학생인 손주들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큰 소리로 떠들고 게임을 하고 친구들을 불러 놀았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낮잠을 자려고 해도 시끄러워서 잘 수 없었습니다. TV를 보려고 해도 손주들이 자기들 프로그램을 본다고 했습니다. 책을 읽으려고 해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자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평생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나가고 원하는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들 집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외출하려면 며느리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오늘 점심 안 드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집에 들어와야 했습니다. 늦으면 걱정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싶어도 며느리 눈치가 보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건강 생각해서 술은 좀 줄이세요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돈으로 사 먹는 건데도 왜 눈치를 봐야 하는지 답답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신이 집안의 손님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집이지만 자기 집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도 눈치가 보였고 TV 리모컨을 만질 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 있는 것이 가장 편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김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독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아빠는 혼자 사는 게 더 편한 것 같구나. 아들은 섭섭해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불편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아버님 제가 부족한가요? 더 잘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정말 잘해줬어. 고마워. 하지만 아빠는 그냥 혼자 사는 게 익숙하고 편해. 이해해다오. 결국 김 할아버지는 작은 아파트를 얻어 다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후 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게 됐어요. 아들네 집에 있을 때는 매일이 조마조마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편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괜찮고 밤늦게까지 TV를 봐도 괜찮아요.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음식도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먹을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네 집에 놀러 가는데 그게 딱 좋아요. 만나면 반갑고 손주들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갈게 하고 나올 수 있잖아요. 헤어지면 또 내 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좋아요. 김 할아버지의 경우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자녀들은 효심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함께 살면 세대 차이와 생활 방식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도 미묘합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함께 살면 부딪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육아 방식이 다르고 집안일 하는 방식이 다르고 돈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쌓이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 맞춰 살 에너지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참을 수 있었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작은 소음도 신경 쓰이고 사소한 말 한마디도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또한 노인이 되면 자존감이 중요해집니다. 자녀 집에서 얹혀 사는 것처럼 느껴지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손님 대접을 받는 것 같아서 불편하고 눈치가 보입니다. 하지만 자기 집에서 혼자 살면 당당합니다.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이고 검소하게 살아도 내 방식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이런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만날 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며 부딪히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건강한 관계입니다. 함께 살 때는 서로의 단점이 보이지만 떨어져 살면 서로의 장점이 보입니다. 만날 때마다 반갑고 헤어질 때 아쉽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족 간의 이상적인 관계가 아닐까요? 세 번째 이유,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이미숙 할머니는 올해 78세입니다. 이 할머니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바쁘게 사셨습니다. 20대에 결혼해서 30대에는 세 자녀를 낳아 키웠습니다. 40대와 50대에는 자녀들 교육에 올인했습니다.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결혼시키느라 정신없었습니다. 60대에는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딸이 직장을 다니느라 바빠서 손주 둘을 맡아 키웠습니다. 아침에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려오고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일을 5년 동안 했습니다. 7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손주들이 커서 손이 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쯤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병원을 자주 다녀야 했고 이 할머니가 간병을 했습니다. 약 챙겨드리고 식사 관리하고 병원 모시고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72세가 되던 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고 1년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73세가 되었을 때 이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삶의 전부였는데 이제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며 독립했습니다. 손주들도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어 할머니가 필요 없었습니다. 남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텅 빈 집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아침 식사 준비하고 손주들 도시락 싸고 바빴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자니 허전했고 만들기도 귀찮았습니다. 낮 시간도 무료했습니다. 예전에는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 보고 바빴는데 혼자 사니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TV를 봐도 재미없고 낮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내 인생이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를 산책하다가 문화센터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벽에 붙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예 초급반 수강생 모집? 이 할머니는 멈춰섰습니다. 어렸을 적 기억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 할머니의 글씨를 칭찬했던 일 말입니다. 미숙이는 글씨를 참 예쁘게 쓰는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기뻤습니다. 서예를 배우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배울 수 없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문화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강 신청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이 할머니는 30분 일찍 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강의실에는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예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먹을 갈고 붓을 잡았습니다. 붓을 잡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고 따라 그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 할머니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은 서예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옷도 신경 써서 입고 화장도 했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에도 집에서 연습했습니다. 먹을 갈고 붓을 잡고 글씨를 쓰는 시간이 명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화로웠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선생님이 작품을 하나 완성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고요함 속에서 진리를 본다라는 문구를 골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성껏 썼습니다. 완성된 작품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미숙 학생 작품 정말 좋은데요. 전시회에 내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작품이 전시회에 나갈 만큼 좋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동네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 할머니의 작품도 걸렸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을 초대했습니다. 가족들이 와서 할머니의 작품을 보고 놀랐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엄마가 쓴 거예요? 대박인데요. 엄마 이런 재능이 있었어요?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이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 할머니로만 살았는데 처음으로 이미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예를 계속 배우면서 이 할머니는 다른 것들도 도전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채화도 배우고 싶어서 수채화 수업도 들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또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것이 흥미로웠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75세가 되던 해에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도와줘서 블로그를 만들고 자신의 서예 작품과 그림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상 이야기도 글로 썼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올리다 보니 조금씩 사람들이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도 달렸습니다. 작품이 정말 아름답네요. 글이 감동적이에요. 할머니 멋지세요.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8년을 살았는데 진짜 내가 누구인지는 이제야 알게 됐어요. 평생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이자 할머니로만 살았는데 이제야 이미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혼자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내 안에 이런 재능과 열정이 있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한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 챙기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내 시간이 생겼어요. 그 시간에 나를 탐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어요. 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역할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녀의 부모로 배우자로 직장인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말입니다. 이런 역할들은 중요하고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할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자기 자신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한지,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천천히 탐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70대에 80대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재능을 발견할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발견의 기회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네 번째 이유, 경제적으로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최동철 할아버지는 올해 73세입니다. 최 할아버지는 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합쳐서 한 달에 약 250만 원 정도 받고 계십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최 할아버지는 큰아들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며느리는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손주가 둘 있었는데 하나는 고등학생이고 하나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집에 생활비를 보태주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냈습니다. 식비와 관리비를 감안하면 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주들이 학원을 다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죄송한데 애들 학원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들 교육인데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손주들 학원비로 한 달에 80만 원을 더 냈습니다. 영어 학원, 수학 학원, 피아노 학원 비용이었습니다. 생활비와 합치면 한 달에 180만 원이 나갔습니다. 연금 250만 원 중에서 180만 원을 쓰니 남는 돈은 7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자녀들에게 용돈을 줘야 했습니다. 큰아들에게도 주고 딸에게도 주고 막내 아들에게도 줘야 했습니다. 한 명당 50만 원씩 주면 150만 원이 나갔습니다. 설과 추석이면 1년에 300만 원이 나가는 셈이었습니다. 손주들 생일이나 졸업식 입학식 때도 용돈을 줘야 했습니다. 한 번에 10만 원씩이라도 1년에 여러 번이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가 아플 때도 병원비를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최 할아버지 자신을 위한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아까워서 참았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옷도 오래된 것을 입었고 신발도 해질 때까지 신었습니다. 그러던 중 70세가 되던 해 최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협심증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서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수술비가 5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저축해둔 돈에서 수술비를 냈습니다. 그리고 회복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를 돕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과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 도와야 하는가? 만약 자신이 돈을 다 써버리고 나중에 더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자녀들에게 더 큰 짐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독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이 회복된 후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이제 따로 살고 싶구나. 오해하지 마라. 너희들이 싫어서가 아니야.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래. 아들은 놀랐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병원비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갚아드릴게요. 최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 아빠는 그냥 혼자 살고 싶어. 이해해다오. 결국 최 할아버지는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였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최 할아버지는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월세 50만 원, 관리비 10만 원, 식비 40만 원, 공과금 10만 원, 통신비 5만 원, 기타 비용 15만 원을 합쳐도 한 달에 13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들네 집에 있을 때는 한 달에 180만 원을 냈는데 혼자 사니까 130만 원이면 되는 것입니다. 50만 원이 남았습니다. 거기다 명절 용돈이나 손주들 학원비 같은 추가 지출도 없으니 훨씬 여유로웠습니다.
남는 돈으로 최할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3개월에 한 번씩 종합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비용은 20만 원 정도 들었지만 건강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도 제대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아까워서 약을 건너뛰곤 했는데 이제는 꼬박꼬박 먹었습니다. 건강 보조식품도 샀습니다. 오메가3와 종합 비타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옷도 새로 샀습니다. 10년 넘게 입던 옷들을 버리고 백화점에 가서 새 옷을 샀습니다. 비싼 명품은 아니지만 깔끔하고 잘 맞는 옷을 샀습니다. 거울을 보니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친구들과 만나 식사를 하고 술 한잔 했습니다. 비용은 1인당 5만 원 정도 들었지만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여행도 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로 강원도에 다녀왔습니다. 비용은 20만 원 정도 들었지만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 달에는 제주도에 갈 계획입니다. 최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병원비 걱정 없이 정기검진을 받고 좋은 약도 먹을 수 있어요.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여행도 갑니다. 자식들 도와주느라 쓰지 못했던 돈을 이제 내 건강과 행복을 위해 쓰니까 삶의 질이 훨씬 좋아졌어요. 물론 자식들을 돕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 건강이 먼저라는 걸 알아요. 내가 건강해야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명절에는 용돈을 주지만 예전처럼 무리하게 주지는 않아요. 내가 여유 있는 범위 내에서 주는 거죠. 최할아버지의 경우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돕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후 자금이 한정되어 있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자녀를 위해 다 쓰고 나중에 자신이 아플 때 돈이 없으면 결국 자녀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게 생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돈을 자신을 위해 당당하게 쓸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으면 가고, 여행을 가고 싶으면 가고, 좋은 옷을 사고 싶으면 삽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말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노년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돈이 많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혼자 살면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2부,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7가지 방법. 자,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왜 축복이 될 수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자동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외롭고 우울하고 불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면 혼자 사는 삶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기쁨 속에서 살다가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실제로 혼자 살면서 행복하게 지내시는 많은 어르신들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세요. 광주 북구에 사시는 정희순 할머니는 올해 80세입니다. 혼자 사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놀랍게도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십니다. 병원에 거의 가지 않으시고 약도 거의 드시지 않습니다. 걸음걸이도 경쾌하고 말씀도 또렷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건강 비결을 물어봅니다.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뭘 드세요? 어떤 운동을 하세요? 정할머니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규칙적으로 살아요. 정할머니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주말도 휴일도 없습니다. 365일 6시에 눈이 떠집니다.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깨어납니다.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합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마신 후에는 거실로 나와 30분 동안 스트레칭을 합니다. 유튜브를 틀어놓고 따라합니다. 목, 어깨, 허리, 다리를 차근차근 풀어줍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했지만 10년 동안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제법 유연해졌습니다. 스트레칭이 끝나면 6시 30분입니다. 이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정할머니는 아침을 거르지 않습니다. 간단하게라도 꼭 먹습니다. 현미밥에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 계란 프라이 이렇게 차려 먹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지만 성의껏 차립니다. 상을 예쁘게 차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속으로 말한 후 숟가락을 듭니다. 7시에 아침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하고 간단히 집안 정리를 합니다. 어제 빨래한 것을 개서 정리하고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혼자 사니까 청소할 것도 많지 않습니다. 30분이면 충분합니다. 8시가 되면 외출 준비를 합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모자를 쓰고 운동화를 신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섭니다. 이제 산책 시간입니다. 정할머니는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동네를 걷습니다. 정해진 코스가 있습니다. 집에서 나와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천변을 따라 걸었다가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대략 5km 정도 됩니다.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감상합니다. 계절마다 다른 모습이 재미있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나무가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내립니다. 똑같은 길을 걷지만 매일 다른 느낌입니다. 산책하면서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간단한 인사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가끔 친한 할머니를 만나면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9시에 집으로 돌아오면 샤워를 합니다. 운동하고 나서 땀이 났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게 씻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거울을 보면 상쾌합니다. 9시 30분부터 12시까지는 자유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취미활동을 합니다. 정할머니는 요즘 수채화를 배우고 있어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12시 정오가 되면 점심 식사를 합니다. 점심도 거르지 않습니다. 아침보다는 간단하게 먹습니다. 국수나 죽 같은 것을 해먹거나 어제 남은 반찬으로 밥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1시쯤 됩니다. 설거지를 하고 잠깐 쉽니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습니다. 나이가 들면 낮잠이 필요한데 정할머니는 30분 정도 눈을 붙입니다. 2시부터 5시까지는 오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로 밖에 나갑니다. 친구들을 만나거나 문화센터 수업을 듣거나 장을 봅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은 수채화 수업이 있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친구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저녁 6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저녁은 조금 일찍 먹는 편입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녁도 성의껏 차려 먹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하고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7시부터 9시까지는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가족들과 전화통화를 합니다. 9시가 되면 잠잘 준비를 합니다.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감사했던 일들을 생각하며 눈을 감습니다. 10시가 되면 대부분 잠이 듭니다. 깊은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6시에 다시 눈을 뜹니다. 이런 생활이 매일 반복됩니다. 정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규칙적으로 사니까 몸이 건강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니까 병이 날 틈이 없어요.
또 매일 할 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무료하지도 않아요. 하루하루가 충실하고 안정적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생체 리듬이 중요해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면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소화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우리 소화기관도 일정한 시간에 음식이 들어오면 그에 맞춰 소화액을 분비합니다. 불규칙하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해진 운동 시간은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가끔 하는 강한 운동보다 매일 하는 가벼운 운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혼자 살면 아무래도 생활이 불규칙해지기 쉽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거나 끼니를 거르거나 밤늦게까지 깨어있기 쉽습니다. 누가 간섭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불규칙한 생활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불규칙한 식사는 소화기관에 부담을 줍니다. 운동을 안 하면 근력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맞는 시간표를 만드세요. 억지로 너무 이른 시간에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편안하게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운동 시간, 잠자는 시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이에 써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둡니다. 냉장고 문이나 화장실 거울 같은 곳이 좋습니다. 처음 2주 정도가 가장 힘듭니다. 아직 습관이 안 되어서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하세요. 3주, 즉 21일만 지키면 습관이 됩니다. 일단 습관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습관이 되면 몸도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하루하루가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예측 가능해집니다. 오늘 무엇을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정해진 대로 하면 됩니다. 이것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규칙적인 틀 안에서 오히려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안정되어 있으니 그 위에 다양한 활동을 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세요. 울산 남구에 사시는 박재민 할아버지는 올해 76세입니다. 혼자 사시지만 전혀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매일이 즐겁고 하루하루가 바쁩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미 있는 관계들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관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자녀가 셋 있습니다. 큰아들은 부산에 살고 딸은 서울에 살고 막내 아들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자녀들과 꾸준히 연락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각 자녀와 영상통화를 합니다. 월요일은 큰아들, 수요일은 딸, 토요일은 막내 아들과 통화합니다. 전화가 아니라 영상통화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만 듣는 것보다 표정을 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손주들의 모습도 볼 수 있고 무엇을 먹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영상 통화 시간은 대략 30분에서 1시간 정도입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요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직장 이야기를 하고 손주들은 학교 이야기를 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자녀들이 찾아옵니다. 큰아들은 가깝기 때문에 더 자주 오고 딸은 서울에서 KTX를 타고 옵니다. 만나면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박 할아버지는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지만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더 좋습니다. 만날 때마다 반갑고 헤어질 때 아쉽습니다.
두 번째 관계는 친구들입니다. 박 할아버지에게는 60년을 알고 지낸 친구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들입니다. 전국에 흩어져 살지만 꾸준히 연락하며 지냅니다. 한 달에 2번은 울산에 사는 친구들과 만나 식사를 합니다. 대략 5명 정도가 모입니다. 단골 식당이 있어서 늘 그곳에서 만납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소주 한잔합니다. 60년을 함께한 친구들과의 만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하며 웃습니다. 또 기억나니?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혼났던 일. 그때 내가 얼마나 떨었는데. 옛날 이야기는 아무리 해도 질리지 않습니다. 서로의 근황도 나눕니다. 누가 아프다더라, 누가 손주를 봤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건강정보도 교환합니다. 어느 병원이 좋다더라, 어떤 약이 효과가 있다더라 하는 실용적인 정보들입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나이가 들면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몸이 아프고 가족 문제도 생기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친구들과 나누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1년에 한 번은 전국의 친구들이 모두 모입니다. 동창회를 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서 친구들이 옵니다. 1박 2일로 여행을 갑니다. 작년에는 경주에 갔고 올해는 여수에 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 관계는 동네 사람들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동네 경로당에서 일주일에 3번 바둑을 둡니다. 바둑을 좋아해서 평생 두었는데 지금도 실력이 좋습니다. 경로당엔 비슷한 또래의 할아버지들이 모입니다. 바둑을 두며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이름도 알게 되고 서로의 사정도 알게 됩니다. 바둑이 끝나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렇게 만난 사람들 중에는 좋은 친구가 된 분들도 있습니다. 바둑만 두는 관계가 아니라 가끔 함께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는 것이 이 나이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네 번째 관계는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룹니다. 자녀들이 가르쳐줘서 카카오톡도 하고 유튜브도 봅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가족 단체방, 동창 단체방, 경로당 단체방 등입니다. 매일 메시지가 오고 갑니다. 사진도 공유하고 유튜브 링크도 공유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편리합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산다고 외로운 게 아니에요. 사람을 안 만나니까 외로운 거죠. 저는 일주일 내내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만나고 나면 또 내 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게 딱 좋아요. 함께 살면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떨어져 살면서 적당히 만나면 만날 때마다 반갑고 즐거워요. 그리고 집에 혼자 있을 때는 편안하게 쉴 수 있고요.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사람들과 단절되어 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족과는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세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화나 영상통화로 자주 안부를 나누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직접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오래된 친구들을 소중히 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귀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은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끊지 마세요. 셋째,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보세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 문화센터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대화도 잘 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넷째, 온라인도 활용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영상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배워보세요.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피상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몇 명이라도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 관계가 노년기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수명도 길고 치매 발병률도 낮고 우울증도 적다고 합니다. 혼자 살더라도 고립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세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위로받고 격려하는 관계를 유지하세요. 그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 방법. 몸을 움직이세요. 제주도 서귀포시에 사시는 강순옥 할머니는 올해 82세입니다.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고 활발하십니다. 허리도 굽지 않았고 걸음걸이도 빠릅니다. 계단도 거뜬히 오르내리고 무거운 물건도 들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비결이 뭐예요? 강할머니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매일 움직여요. 그게 전부예요. 강할머니의 하루는 운동으로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면 먼저 집 안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15분 정도 합니다. 목을 돌리고 어깨를 풀고 허리를 비틀고 다리를 뻗습니다. 몸이 풀리면 밖으로 나갑니다. 집 근처에 해변이 있습니다. 아침 6시 30분쯤 되면 해변으로 갑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걷습니다. 해변을 따라 왕복 5km 정도 걷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는 것이 참 좋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5km를 걸은 것은 아닙니다. 70세에 걷기 시작했을 때는 1km도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늘렸습니다. 1km에서 2km, 2km에서 3km 이렇게 천천히 늘려갔습니다. 이제는 5km를 걷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걷지 않으면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을 쓰고 나갑니다. 태풍이 오는 날만 빼고는 매일 걷습니다. 산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8시쯤 됩니다. 샤워를 하고 아침을 먹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집안일을 하거나 쉽니다. 오후 3시쯤 되면 또 운동을 합니다. 이번에는 집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유튜브에서 시니어 운동, 노인 운동을 검색하면 좋은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따라합니다. 주로 하는 운동은 맨손 체조입니다. 팔을 위로 뻗었다가 내리고 무릎을 굽혔다 펴고 허리를 숙였다 일어나고 이런 간단